기차역 플랫폼은 늦은 밤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빈 의자들을 스치고 지나갔고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먼지들이 춤을 추었다. 박서준은 가장자리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의 희미한 불빛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 1년간 그를 짓눌러온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년 전, 바로 이 역에서 그의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 박지은이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서준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이 남긴 미스터리가 마치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서준은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건물들은 사람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더했지만 지은의 죽음 이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설계도를 그릴 수도,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흐릿한 기억 속에서 지은의 흔적을 쫓으며 살았다. 오늘 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기차가 오면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영원히 잠들고자 했다. 기차의 굉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플랫폼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서준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은의 해맑은 미소가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오빠, 나 괜찮아. 걱정 마.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털은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몸 여기저기에는 상처 자국이 선명한 들개였다. 녀석은 플랫폼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서준의 길을 가로막았다. 서준은 눈을 떴다. 걔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들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애처롭고도 강렬했다. 비켜 서준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하지만 걔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더욱 단단히 길을 지켰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거대한 불빛이 플랫폼을 환하게 비추며 다가왔다. 기차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준은 다시 걔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비키라고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걔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걔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녀석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뒤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걔의 행동은 맹렬했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마치 서준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이거나 서준은 걔를 뿌리치려 했지만 녀석은 더욱 강하게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서준은 넘어질 뻔했다. 그때 기차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플랫폼을 완전히 뒤덮었고 기차는 굉음을 내며 서준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그의 몸을 강타했고 기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었다. 서준은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았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걔는 여전히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있었다. 서준은 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널 구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서준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평범한 들개라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었다. 녀석은 마치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서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다. 걔는 서준의 바짓가랑이를 놓아주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녀석은 그의 외투 주머니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살폈다. 주머니 안에는
낡고 구겨진 기차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은의 것이었다. 지은이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탔던 기차의 승차권이었다. 그는 그 표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걔는 낡은 기차표를 보자마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컹컹 으르렁 녀석은 기차표를 물고 플랫폼을 가로질러 어두운 숲을 향해 달려갔다. 녀석의 짖음은 마치 따라와 라고 외치는 듯했다. 서준은 망설였다. 숲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걔의 눈빛은 그에게 강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주었다. 젠장. 서준은 결국 걔를 따라 숲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걔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녀석은 마치 숲속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듯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고 풀벌레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는 5년 전 수아의 실종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의 옆에 이 알 수 없는 들개가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걔가 갑자기 멈춰 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땅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컹컹 으르렁 녀석의 짖음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 짖음은 마치 절규와도 같았다. 걔가 가리키는 곳은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나뭇가지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삭아서 삐걱거렸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긴 뭐야? 서준은 오두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직감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숲속 깊은 곳에 이런 오두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이했다. 걔는 오두막 문을 향해 달려가 문을 긁기 시작했다. 녀석은 맹렬하게 짖으며 문 안쪽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녀석의 짖음은 마치 문 안쪽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열었다. 문은 낡았지만 쉽게 열렸다. 오두막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오두막 한쪽 구석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낡은 천으로 덮인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서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걔는 상자를 향해 달려가 상자 위에 올라섰다. 녀석은 상자를 앞발로 긁으며 낑낑거렸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공책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된 듯 낡고 해져 있었다. 공책 표지에는 박지은의 일기라고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준의 손이 떨렸다. 지은의 일기였다. 그는 지은이 일기장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경찰 수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지은의 해맑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일기는 오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기장은 지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을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옆에는 개가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서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지은의 일기장은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끔찍하고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 속 글씨는 처음에는 활기찼지만 점점 불안과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지은은 밝고 재능 있는 학생이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한 남자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민준 초이 민준, 지은의 전 남자친구였다. 일기장에는 최민준의 집착과 폭력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는 지은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부터 그녀를 스토킹하고 협박했으며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했다. 지은은 최민준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오빠인 서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준 오빠가 또 찾아왔어. 무서워. 정말 무서워. 내가 더 이상 오빠랑 안 만난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가 걱정할까봐 말 못하겠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서준은 지은의 일기장을 읽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지은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지은의 죽음이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최민준이 지은을 죽였다. 일기장 속에는 최민준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암시도 담겨 있었다. 지은은 최민준이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 이상한 거래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적었다. 민준 오빠는 요즘 이상한 아저씨들이랑 자주 만나. 몰래 약 같은 걸 주고받는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어. 마약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불길했다. 루나는 서준이 일기장을 읽는 동안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서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고 서준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 낑낑거렸다. 서준이 최민준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루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최민준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계하는 듯했다. 루나는 분명히 지은과 최민준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 민준 오빠가 나를 기차역으로 불렀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무섭지만 가야 해, 오빠.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꼭 진실을 밝혀줘. 나는 오빠를 사랑해. 서준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은의 마지막 흔적. 그녀는 최민준에게 살해당했고 최민준은 그녀의 죽음을 실족사로 위장했던 것이다.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는 최민준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준은 루나를 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비장했다. 녀석은 서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서준은 루나가 지은의 마지막 순간을 모두 목격했다고 확신했다. 루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준을 이끌었던 것이 분명했다. 서준은 일기장과 함께 루나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강민우 경위는 지은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었다. 민우는 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워했다. 박서준 씨, 아니,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민우는 서준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이는 과거 서준의 아버지와 민우의 아버지가 함께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 서준의 아버지가 순직한 후
민우의 아버지는 서준과 지은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었다. 서준은 민우에게 지은의 일기장을 내밀었다. 이게 지은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은을 죽인 범인에 대한 단서입니다. 민우는 일기장을 펼쳐 지은의 글씨를 확인했다. 그리고 일기장 속 최민준의 이름과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암시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준, 이자는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사건 발생 전에도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루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개가 지은이 사라지던 날 밤에 기차역에 있었던 개입니다. 이 개가 나를 찾아와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우는 루나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는 루나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지혜와 슬픔을 느꼈다. 민우는 서준의 말을 믿었다. 그는 서준의 직감이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우는 곧바로 최민준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준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민우는 최민준의 가족과 지인들을 탐문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서준은 루나와 함께 최민준의 흔적을 쫓았다. 루나는 마치 냄새로 최민준을 추적하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녀석은 과거 지은이 자주 가던 장소들을 서준에게 안내했다. 지은이 즐겨 찾던 카페, 도서관, 그리고 공원까지. 루나는 그곳에서 냄새를 맡고 서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낑낑거렸다. 카페 주인은 지은이 사라지기 전 최민준이 카페에 자주 찾아와 지은을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그 남자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은 양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다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서관 직원은 지은이 최민준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지은 양은 항상 밝고 명랑한 아이였는데 그 남자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공원에서는 한 노인이 루나를 보고 놀라워했다. 이 개는 지은이랑 항상 같이 다니던 그 개 아니야. 지은이가 루나라고 불렀는데. 서준은 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루나가 지은의 개였다니. 루나는 지은의 죽음의 목격자이자 지은의 마지막 친구였던 것이다. 루나는 지은의 마지막 순간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지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서준을 찾아왔던 것이다. 노인은 지은이 루나와 함께 공원에서 자주 산책을 했고 최민준이 나타나면 루나가 맹렬하게 짖으며 지은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루나는 정말 용감한 개였어. 지은이를 항상 지켜줬지. 근데 지은이가 사라진 후에는 루나도 안 보이더라고. 서준은 노인의 증언에 확신을 가졌다. 루나는 지은의 죽음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루나는 지은의 복수를 위해 서준을 이끌었던 것이다. 서준은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나는 그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에 찬 빛을 띠고 있었다. 서준은 루나와 함께 최민준의 흔적을 쫓는데 더욱 집중했다. 그는 지은의 일기장과 루나의 도움으로 최민준의 행동 패턴과 그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들을 파악했다. 최민준은 주로 밤에 활동했으며 버려진 건물이나 창고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났다. 그는 마약 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루나가 서준을 이끌고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낡고 스산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루나는 공장 문을 향해 달려가 문을 긁기 시작했다. 녀석은 맹렬하게 짖으며 문 안쪽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이곳에 최민준이 있는 건가? 서준은 중얼거렸다. 그의 직감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서준은 조심스럽게 공장 문을 열었다. 문은 낡았지만 쉽게 열렸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넓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장 한쪽 구석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그의 조직원들과 함께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최민준의 얼굴은 일기장 속에서 보았던 잔혹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이글거렸다. 서준은 최민준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지은의 원한을 풀고 최민준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옆에 선 루나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최민준을 향한 강한 증오심으로 이글거렸다. 낡은 공장 안은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박서준은 숨을 죽이고 기계 뒤에 몸을 숨겼다. 희미한 불빛 아래 최민준과 그의 조직원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으며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이글거렸다. 서준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최민준이 이 지역 마약 유통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최민준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이 최민준의 희생양이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루나는 서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털은 바싹 곤두서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빛은 최민준을 향한 강한 증오심으로 이글거렸다. 서준은 루나가 최민준의 모든 악행을 목격했음을 직감했다. 루나는 단순히 지은의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지은의 복수를 위해 서준을 이끌었던 것이다. 서준은 곧바로 강민우 경위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최민준을 찾았어. 지금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에서 마약 거래를 하고 있어. 당장 지원팀을 보내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우는 놀라워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곧바로 지원팀을 보내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다시 최민준을 주시했다. 최민준은 그의 조직원들에게 마약을 건네주고 있었다. 그때 최민준의 옆에 서 있던 조직원 중 한 명이 서준이 숨어 있던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서준의 존재를 눈치챈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냐? 조직원이 소리쳤다. 최민준과 다른 조직원들도 고개를 돌렸다. 서준은 숨을 들이켰다. 발각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기계 뒤에서 나와 최민준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최민준.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최민준은 서준의 얼굴을 보고 놀라워했다. 박서준, 네가 여기 왜 있어? 어떻게 나를 찾아냈지?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네가 지은이를 죽였지. 네가 지은이를 기차역에서 밀어버렸지.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지은이는 그냥 발을 헛디뎌서 죽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뻔뻔함이 가득했다. 거짓말 마 지은이 일기장에 다 쓰여 있었어. 네가 지은이를 괴롭히고 협박한 모든 것이, 그리고 네가 마약 거래를 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준은 소리쳤다. 최민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젠장,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 빌어먹을 자식 내 여동생처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최민준은 품에서 칼을 꺼내 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은 최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그를 제압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최민준은 칼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서준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그를 막아냈다. 그는 과거 경찰이었던 아버지에게 배웠던 호신술을 떠올렸다. 루나 역시 최민준의 조직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다리를 물었다. 조직원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서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민준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눕혔다. 말해라, 왜 지은이를 죽였지? 왜 무고한 소녀를 죽였어? 서준은 최민준의 멱살을 잡고 물었다. 최민준은 피를 흘리면서도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계집애가 너무 귀찮게 굴었거든. 내 사업에 방해가 됐어. 내가 마약을 거래하는 걸 알게 됐고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내가 그 계집애를.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공장 문이 활짝 열리고 강민우 경위와 지원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민준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경찰의 압도적인 힘에 제압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서준은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지은은 돌아올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찰은 최민준의 낡은 공장을 수색했다. 그곳에는 마약 제조 장비와 함께 최민준이 마약을 보관했던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비밀 공간 안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지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지은의 사진, 머리핀,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작은 인형까지. 최민준은 지은의 물건들을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은을 살해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의 물건들을 보며 자신의 잔혹한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서준은 지은의 유품들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받았다. 그는 최민준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지은의 원한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최민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부인하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마약 거래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지은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함에 모든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증인으로 나서 최민준의 잔혹한 본성과 범죄 행위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는 지은의 일기장, 최민준의 낡은 공장에서 발견된 마약 제조 장비와 마약, 그리고 지은의 유품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의 증언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루나 역시 법정에 출석했다. 녀석은 최민준을 보자마자 맹렬하게 짖으며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루나의 행동은 최민준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검찰은 최민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잔혹함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최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보내게 되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한 변호인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준에게 그것은 충분치 않았다. 그는 최민준이 자신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준은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처벌받았지만 지은을 향한 그의 그리움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밤마다 지은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은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루나는 그런 서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서준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품에 안기거나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루나는 서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었다. 루나의 눈빛은 마치 지은의 영혼이 자신을 통해 서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최민준이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박서준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실감과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이면 지은의 악몽에 시달렸고 잠에서 깨어나면 공허함이 그를 덮쳤다. 루나는 그런 서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녀석은 서준이 괴로워할 때마다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핥거나 그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루나의 변함없는 충직함과 사랑은 서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샘물이 되어주었다. 그는 루나의 눈에서 지은의 영혼을 느꼈고 루나의 존재 자체가 지은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서준은 또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지은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귓게 생생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루나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현관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 서준을 밖으로 이끌려는 듯 했다. 서준은 루나의 눈빛을 따라 집 밖으로 나섰다. 루나는 숲으로 향하지 않았다. 녀석은 서준의 옛집, 지은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낡은 집으로 향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어 풀과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대문은 삐걱거렸고 깨진 창문은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서준의 마음속에는 지은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아픔. 루나는 옛집 마당 한쪽 구석에 멈춰 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땅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서준은 루나가 가리키는 곳을 살폈다. 그곳은 지은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작은 정원이었다. 지은은 그곳에서 작은 인형들과 놀고 꽃을 심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루나는 마치 그때의 기억을 더듬는 듯 정원 곳곳을 누비며 흙을 파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나는 흙바닥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파냈다. 상자는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듯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천으로 쌓여 있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지은이 어릴 적 그린 그림들이었다. 그림 속에는 지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루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은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루나야, 오빠야,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림 속 지은의 미소는 너무나도 해맑았고 루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직했다. 그는 루나가 단순히 지은에게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루나는 지은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동반자였고 지은의 영혼을 지닌 채 서준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기적이었다. 그 순간 서준은 자신이 5년 동안 갇혀있던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을 잃었지만 지은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루나를 통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준호는 루나를 품에 꼭 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서준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지은과 루나의 영혼을 기억하며 정의를 위해 살아갈 것이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을 설계하고 싶었다. 그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다. 서준은 강민우 경위를 찾아갔다. 민우야, 나 다시 건축을 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민우는 놀라워했다. 형님, 진심이십니까? 다행입니다. 형님이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니. 응, 지은이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루나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우는 서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형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건축가입니다. 서준은 다시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건물들이 탄생했다. 그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 그리고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였다. 그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축물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서준은 자신의 건축을 통해 지은의 정신을 이어갔고 루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갔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치유의 건축가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버려진 공간을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건축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매개체가 되었다. 루나는 언제나 서준의 곁을 지켰다. 서준이 작업에 몰두할 때면 루나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잠들었다. 때로는 서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마치 격려하듯 그의 손을 핥았다. 루나의 존재는 서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루나는 서준의 건축물에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서준은 한 노인 복지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복지관은 낡고 어두웠으며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서준은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복지관 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직접 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서준은 복지관 어르신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소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르신들은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중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산업 역군, 그리고 힘든 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서준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루나는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루나는 어르신들 옆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루나의 따뜻한 온기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선사했다. 루나는 어르신들의 치유견이 되었다. 루나 덕분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복지관에는 활력이 넘쳤다. 서준은 복지관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서준은 복지관 정원에서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게는 꼭 내 손녀 지은이를 닮았어. 지은이도 루나처럼 밝고 착했지. 근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준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다. 할머니의 손녀 이름이 지은이라니.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최민준의 친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최민준이 어릴 적부터 동물 학대를 일삼았고 점차 잔혹한 성격으로 변해갔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 최민준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죽음이 최민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 민준이가 잘못했습니다. 제 손자가 지은 양에게 못할 짓을 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서준은 할머니의 눈에서 진심 어린 슬픔과 죄책감을 보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최민준의 죄는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지은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얻었다. 할머니는 루나를 보며 말했다. 루나가 지은이를 지켜줬구나. 고맙다. 루나야. 서준은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최민준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죄가 특정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서준은 최민준의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속에 용서와 치유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건축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루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었다. 루나의 존재는 서준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위안을 주었다. 서준의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었고 그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버려진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건축을 통해 지은의 정신을 이어갔고 루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은 지진으로 폐허가 된 한 시골 마을의 재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마을은 모든 것을 잃었고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서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설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루나는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녀석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어르신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루나의 따뜻한 온기와 변함없는 사랑은 주민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루나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주민들은 루나를 희망의 개라고 불렀다. 서준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설계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무너진 집 대신 따뜻한 보금자리를, 부서진 도로 대신 희망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는 또한 마을 안에 작은 치유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심리적인 아픔을 돌보고자 했다. 서준은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서준에게 어려운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서준은 권력의 냉정함과 무관심에 분노했다. 그는 지은의 죽음과 김태식 사건을 통해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큰 절망을 느꼈다. 그때 강민우 경위가 서준을 찾아왔다. 민우는 서준의 어려움을 알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서준은 유나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지은의 죽음과 김태식 사건을 통해 그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경험했고 약자들이 얼마나 쉽게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아이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때 유나는 고아원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고아원 설립자와 함께 웃고 있는 박선우 전 국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박선우 전 국장은 김태식의 배후 세력이었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서준은 충격을 받았다. 이 고아원이 박선우 전 국장과 연관되어 있었다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서준, 유나, 그리고 민우는 삼자대면을 통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이 거대 아동 학대 조직은 박선우 전 국장과 고위층 인사들이 결탁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고아원을 가장하여 아이들을 납치하고 학대했으며 심지어 해외로 인신매매까지 저질렀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잔혹한 계획이었다. 서준은 민우와 함께 고아원 지하 비밀 공간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루나는 언제나처럼 그들과 함께하기를 자처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비밀 공간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서준은 루나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루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루나는 단순히 서준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구하려 했다. 서준과 민우는 루나가 가리키는 벽을 살폈다. 낡은 나무 판자들이 덧대어져 있었는데 그 뒤에 숨겨진 비밀문이 있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나무 판자를 떼어냈다. 나무 판자 뒤에는 굳게 잠긴 철문이 드러났다. 철문에서는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저 안에 있어. 유나가 서준에게 전화로 속삭였다. 유나는 고아원 밖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철문을 부수려 했지만 문은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때
고아원 내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서준과 민우는 몸을 숨겼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아이들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고아원 지하 비밀 공간으로 통하는 철문 앞. 박서준과 강민우는 숨죽인 채 경비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루나는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들을 당장이라도 덮칠 듯 강렬했다. 경비원들이 멀어지자 서준은 민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미리 준비해 온 장비를 꺼내 철문의 쇠사슬을 절단하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철문이 열리자마자 끔찍한 악취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지하 통로는 어둡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와 알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서준은 손전등을 비추며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민우와 루나가 그의 뒤를 따랐다. 통로를 따라가자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나타났다. 방들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그 안에는 겁에 질린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몸은 피투성이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아, 괜찮아. 우리가 왔어. 서준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와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루나는 아이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지하 통로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동 학대 조직의 간부들이었다. 그들은 서준과 민우의 존재를 눈치챈 듯 얼굴에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칼이 들려 있었다. 이 빌어먹을 자식들 감히 이곳에 침입해 내 놈들이 여기까지 올 줄이야. 간부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서준은 간부들을 향해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희들의 악행은 이제 끝났다. 아이들은 이제 자유로워질 것이다. 간부들은 서준과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서준은 자신의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간부들을 제압했다. 민우 역시 서준을 도와 간부들을 막아냈다. 루나는 간부들의 다리를 물고 그들의 공격을 방해했다. 녀석의 맹렬한 공격에 간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서준의 머릿속에는 지은의 마지막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도 이 아이들처럼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간부들을 제압했다. 결국 간부들은 모두 쓰러졌고 서준과 민우는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 민우는 무전으로 지원팀을 불렀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아동 학대 조직의 간부들을 모두 체포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제의 안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은 고아원 지하 비밀 공간을 수색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데 사용된 도구들과 함께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파일 속에는 아이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인신매매를 위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아동학대 조직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김윤아 변호사는 아이들을 구출했다는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그를 끌어안았다. 서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서준 씨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서준 씨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서준은 유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지은의 원한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찾아왔다. 아동 학대 조직의 배후 세력인 고위층 인사들도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비리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준은 이 사건을 통해 아이들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다. 서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치유의 건축가로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의 건축물은 희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루나는 서준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녀석은 서준의 곁을 항상 지키며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지은의 영혼을 지닌 채 서준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기적이었다. 서준은 루나의 눈에서 지은의 미소를 보았고 루나의 존재 자체가 지은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었다. 세월이 흘러 루나는 백발의 노견이 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준호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충직함을 보여주었다. 서준은 루나의 노년기를 함께하며 그녀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루나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느 맑은 봄날, 서준은 지은의 묘지를 찾았다. 그의 옆에는 노쇠한 루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숲속에서 서준은 지은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지은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 최민준도, 그를 따르던 모든 악당들도 다 처벌받았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너 덕분에 새 삶을 찾았어. 오빠는 이제 행복해. 너와 루나 덕분이야. 루나는 서준의 손을 핥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나는 이제 괜찮아. 오빠도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순간. 루나는 서준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화로웠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서준은 루나의 죽음의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한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루나는 그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원했다. 그녀는 지은의 마지막 사랑이자 서준의 삶의 길을 밝혀준 등대였다. 서준은 루나를 지은의 비석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이제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서 숲속의 평화를 지키는 듯했다. 그는 매년 봄이 되면 루나와 지은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나누었다. 박서준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였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따뜻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빛나는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은과 루나의 영혼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그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